경제학에 있어서는 부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. 웰스 에펙트라고 그러는데요. 한마디로 내가 주식을 해서 돈을 벌거나 내가 부동산을 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이 소비로 연결된다는 겁니다. 옛날에 우리가 2007년하고 2001, 2년경에 부동산이 붐이 일었을 때 정말 부동산에서 돈 번 사람들이 잘 썼습니다. 특히 뭐 부동산 시행업, 뭐 부동산 건설사 이런 데는 전국의 룸살롱과 골프장을 다니게 살렸습니다. 그리고 또 솔직히 그때 당시에 이제 집을 있었던 30, 50대들은 집 샀다 팔면서요. 돈이 뭐 몇천만 원, 몇 억씩 벌어가지고 공돈이 생기니까 명품도 사입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좋은 세월이었습니다. 또 그때 주식이 막 올라갈 때 주식에서 돈 좀 벌면 또 공돈 갖다서 잘 썼습니다. 근데 최근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제는 집을 사면요. 집을 산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부의 효과, 즉 집을 사서 내 돈 가치가 늘어났으니까 좀 쓰겠다 이런 부의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가 줄어든답니다.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뭐 정부가 집을 사라고 부추기고 LBT, DTI를 완화해서 집을 사라고 하고 금리가 낮다 하니까 집을 샀지만은 내가 산 집이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 부채에다가 또 채무를 더 대인 겁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? 내가 갚아야 될 원리금이 더 늘어나니까 내가 이 소득 중에서 이런 원리금을 갖고 나면 내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를 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동산이 생기면 생길수록 소비가 더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. 그래서 전체 가구나 부채 보유 가구에서 부동산 자산이 늘어났을 때 비율이 어떠냐 하니까 다 마이너스 계수가 나왔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하니까 또 마이너스가 되더랍니다.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부동산을 샀을 때 원리금이 상환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? 그 옛날에는 빚이 많은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돈이 더 많이 생긴다 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서 입증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. 부동산을 샀을 때 돈을 벌려면 부동산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내가 그 부동산을 사가지고 남한테 넘길 때 그 소득이 실현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부동산이 오르고 있을 때는 내가 집을 안 팔았더라도 동네 호가가 1억 올랐더라, 뭐 1억 5천 올랐더라 이러면 내가 뭡니까? 돈을 버는 것 같으니까 있는 돈이라도 더 열심히 쓰고 보는 겁니다. 곧 팔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. 이제는 뭡니까? 나는 이 불안해서 전세값이 폭등하고 전월세가 폭등하고 이러니까 불안해서 집을 사기는 샀습니다. 근데 내가 집을 살 형편이 돼서 산 게 아니라 울며 겨자 먹기로 정말 내 이 근로소득이나 또 나머지 이 뭐 자산소득이 더 줄어들고 있는데, 그러니까 이래서 버는 돈이나 내가 나머지 자산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데 내가 무리를 해서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내가 이 집을 팔아가지고 은행에 부채 낸 이자를 갚고 예를 들어서 돈이 남을 건가에 대한 판단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집이 팔릴 건가도 없는 거예요. 이러다 보니까 집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. 집 팔리는 것이 실현되거나 관계나 없이 집값이 오를 때는 그걸 쓰죠.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집을 샀더니 더 가난해진다.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부의 효과라고 부르는 부분이 거의 없어져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. 또 부동산 이야기 했으니까 좀 더 하겠습니다. 평당 7,008만원짜리, 쉽게 7천만원이 합시다. 7,008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잘 안 가니까요. 아파트가 등장했는데요. 67억, 그러니까 펜트하우스인데, 이 전체적으로 아마 평수가 한 100평이 넘는 것 같아요. 100평이 조금 안 되네요. 그래서 저 총 액수가 67억짜리랍니다. 부산에 이 해운대 해수욕장 중에 제일 오른쪽에는, 마주보고 서면 오른쪽에는 조선비치 호텔이 있고 제일 끝쪽에 옛날에 해운대 뭐 국제 온천단지를 만든 데 어쩐다 한 자리에 미군 기지창이 있었고 한국 콘도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뭐 중국 자본 끌어들여서 LCT인가 만든다더만 아마 그 아파트 같은데요. 이 아파트는 85층짜리가 2동 들어서고 101층짜리 호텔이 한 동 들어선다고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재고 비싼 펜트하우스의 분양가가 평당 7천만 원이고, 그래서 내가 이거 이야기를 듣고 내가
내 재산을 다 틀었을 때 이거 몇 평을 사는가 봤었더만 한 손 손가락만큼도 될까 말까 할 생각이 보입니다. 그래서 뭐 사상 최고가 아파트가 등장을 했는데요. 자, 부러워서 욕을 하는 건 아닙니다.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.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홍콩 같은 데 가면 100억 이상의 아파트도 있고 뉴욕에 가도 있고요. 두바이 가도 있습니다. 부자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없었기 때문에 100% 자재를 갖다가 뭐 수도꼭지부터 뭐 변기까지 전부 다 수입품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자유인데요. 문제는 여기에 남의 공적인 부분을 갖다가 침해하면서 이렇게 비싸게 팔아먹는 아파트가 나온다면 그건 또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? 공공재라고 흔히 부르는 부분이 뭡니까? 산소, 공기, 물 이런 거는 공공재잖아요. 자, 경관이라고 부르는 것은 공공재입니다. 해운대에 이 해안이 있으면, 해수욕장이 있으면 그 해운대 비치를 둘러싸고 보이는 경관은요, 그것은 공공재입니다. 어느 한 업체가 그 아파트에서, 그 해운대 비치에서 하늘로 마천루를 올려가지고 그 해운대의 비치에 있는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이나 이 경관을 침해해버리면요, 그것은 해운대 사는 주민들이나 또 해운대 이 비치를 가지고 밥을 먹고 사는 이 상인들에 속하는 어떤 부분을 이 LCT라는 아파트 하나가 다 독점적으로 자기들이 가져가서 취하는 겁니다. 그래서 한마디로 공공재를 내가 독점해서 취하는 거죠. 자, 그렇다면요, 앞으로 해운대에 남은 공간들이 생길 때마다 전부 땅을 사서요, 예를 들어서 나도 105층, 85층짜리를 지어달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? 자, 전 세계의 유명한 해변 한번 봅시다. 이 미국의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비치, 뭡니까? 또 그 하와이의 와이키키 비치, 또 프랑스의 리비에라 해안에 유명한 칸이나 니스, 그런데 가보신 분들, 또 사진으로 보신 분들 잘 알 건데요, 그 해변에 스카이라인이 어느 한 군데가 툭 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체 해변의 경관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리는 그런 건물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? 한 10년 전에, 15년 전에만 해도요, 해운대도 이 스카이라인이 유지되었습니다. 물론 수영만이나 해운대에서 동백선 뒤쪽에 높은 건물들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결정적으로 해운대 스카이라인이라고 하기보다는 해변에서 좀 떨어진 데 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됐는데 나는 부산시에 묻고 싶습니다. 아마 전임시장이 허가를 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원래 이 자리는 주거시설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땅의 원래 주인들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가 미군 기지창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땅을 강제로 수용당한 사람이 있습니다. 그러면 강제로 수용당했던 땅을 예를 들어서 이제 기지창을 안 쓰게 돼서 낼 때는 주민들한테 우선으로 사야 될 것인가를, 대살 건가를 물었어야 되는데 특정한 업체한테 그 땅이 다 가고, 그 다음에 석연찮은 경위를 통해 가지고 해변가에 아파트를 허용해 줬다 바로 붙은데, 이 부분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. 지금 해운대 전체 해변에 이 LCT 말고 해변 비치 지역에 뒤로 예를 들어서 100m, 150m 안에, 200m 안에 이 주거용 빌딩이, 그러니까 상업용 빌딩이 아니라 그 옆에 물론 콘도 빌딩이 또 편법으로 하나 들어서서요, 그것도 편법입니다. 콘도도요. 호텔은 괜찮아요. 그렇지만은 이 개인이 소유하는 아파트를 갖다가 해변가에 85층을 바로 붙여서 허용을 해줬다는 거죠. 지금까지 안 하던 짓을 한 겁니다. 그리고 부산시가 유지하고 있던 도시계획에도 벗어난다고 봐요. 해변가에 이런 85층짜리 빌딩을 허용해 준 부분,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거를요, 그 개인은 살면서 문만 열면 세 면이 동서남북이 다 바다가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? 엄청난 경관을 얻는 거죠. 비싼 가격을 취한 대가로. 근데 그 가격에는 이렇게 비싼 비용의 대가는 뭡니까? 경관이라는 부분을 이 개발업자가, LCT의 개발업자가 취했고, 그 손해는 해운대 주민이나 부산 주민이나 다 치르고 있는 겁니다. 그러지 않습니까?
그래서 공공재를 가지고 저렇게 특정한 개인한테 몰아줘서 개인이 7천만 원을 분양해서 팔아먹게 하는 것이 이게 옳은 겁니까? 해변가에 85층이나 호텔이라 하더라도요 85평을 비치에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. 세계 어느 유명한 나라에 비치에 85층짜리 빌딩이 바로 들어선 게 있는 거 봤습니까? 적어도 모래사장과 붙여 있는 데는 그런 건물을 허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. 그것도 잘못인데 그 빌딩을 처음에 계획과는 다르게 바꾸어 가지고 개인이 소유하는 아파트를 또 허락해 줬다는 것은 여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누구도 이걸 따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경제면의 일면의 탑이 평당 7천만 원 사상 최고가의 아파트라고 났는데요. 또 이 문제가 앞으로 건설회사들한테 어떤 신호를 던지겠습니까? 자, 이런 걸 팔아도 뭐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. 그러면 전부 다 또 거품을 얹을 거 아닙니까? 저는 평당 3천만 원짜리 아파트도 거품이라고 하는데 지금 강남에 분양되는 아파트들이 평당 4천만 원 이상을 받고 있대요, 현재. 이런 식으로 또 부동산의 붐을 일으키는데 정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부동산을 과열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해서 방치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로 큰 문제인 겁니다. 적어도 요즘 뭐 국세청이 세무조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? 이 LCT에 이렇게 지금 분양하는 부분이 정당한가 조사 좀 해야 되고요. 감사원은 이 허가 과정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. 어제 그 서울의 소공동 롯데호텔에서요 75세 되시는 개인 택시, 모범 택시 기사분이 차를 몰고 들어가다가 화단에 충돌해서 옆으로 튕겨나가면서 뭡니까 포르쉐 그 다음에 이 포르쉐 2대죠 하고 그 다음에 이 벤저부터 시작해서 에쿠서, 그랜저 등 고급차를 5대 받았는데 연쇄적으로 뭐 벤처 주인께서는 마음이 좋아가 내 차를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됐다 했고 뭐 포르쉐가 뭐 문짝이 날아가고 이 범퍼 뭐니까 이 앞에 보넷이 딱 무너졌다. 그래서 이 4대의 수리비가 한 5억이 넘을 거다. 그런데 앞으로 그 포르쉐 타던 분은 또 사고 나면 렌트카로 또 포르쉐를 타야 되지 않습니까? 포르쉐 하루에 렌트카가요 어마어마할 겁니다. 뭐 100 단일 거예요. 하루 렌트하는 게. 자, 근데 이분은 무슨 이 택시 공제조합에 보험에 가입했지만은 뭐 대물 보상이 1억 정도 되지도 않을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요. 남은 그 문제를 물려주지 못하면 이분은 형사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. 75세 되시는 분이요. 저는 우리 사회에 일자리가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일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이 택시를 몰거나 이런 부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도 가끔 택시를 탑니다만 고연령에 계신 분들이 택시를 운전하시면요 저도 조금 불안합니다. 왜냐하면 천천히 모시고 너무 몰고 그러면서 또 이런 분들이 하루 종일 이렇게 과도한 노동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좀 들어서 그럽니다.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개인 택시 운전사의 평균 연령이 60.4세 그리고 70대 이상이 12%입니다. 그래서 개인 택시의 대부분이 60세 이상이 많다는 거죠. 그래서 10명 중 3명은 개인 택시에 65세 이상이랍니다. 근데 서울에 개인 택시가 49,300대인데 그 중에 개인 택시가 56%, 그러니까 일반 회사 택시보다 개인 택시가 더 많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운전사 연령이 평균이 60.4세고 그리고 60세 이상이 개인 택시의 절반 이상인 56.5%랍니다. 60세 이상 되는 분이. 65세 이상이 30.8%고 70세 이상도 11.9%랍니다. 그래서 이분들이요, 나이가 많은 분들은 심야에는 아예 차를 안 모으니까 밤에 예를 들어서 이 차를 잡기가 어려운 현상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. 이런 문제가 있고 또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가요 3,759건이고 2012년에 15,100건이랍니다.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.
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이 어제 사고가 나기 전에 나왔던 지적들인데 5월달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단축하고 적성 검사도 이렇게 좀 단축을 해야, 그래서 이 나이 많은 분들이 과연 운전하는 부분이 옳은가에 대해서 검사나 이런 제도를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, 일본에는 고령자들이 모는 택시는 70대 이상이 모는 고령자 택시라고 앞에 붙여놨대요. 그래서 감안하고 타시라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. 일본에는 또 고령자 택시를 모는 부분에는 검사나 심사가 강화되어 있답니다. 왜 그런가 하면 나이가 들게 되면 이 운동에 대한 그 반사신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,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운전을 하다 보면 이 피로가 누적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럼 사고가 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어제 그 사고가 또 뭐 지금같이 직장이 없는 세상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직업을 따로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택시를 하나 가지고 운전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이 드신 분들이 개인 택시를 사는, 매너를 사는 걸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금 뭐라고 탓은 할 수 없는데요. 좌우간 정부에서 그래도 지나치게 고령인 분이 본인은 몸이 건강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택시를 모는 것은 최저 연령은 좀 규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 75세 이상 되시는 분이 택시 영업을 하는 게 옳은가는 한번 당사자나 또 손님들을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고연령자들의 택시 영업에는 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좀 이 검사나 적성 검사나 이 여러 가지 테스트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 생각입니다. 어쨌거나 어제 그 사고 내신 분 참 머리가 복잡하겠습니다.